축구로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토트넘과 리버풀 이야기입니다. 이 경기는 콘테가 리버풀을 상대로 맞춤형 전술을 잘 설계하면서 홈에서는 비겼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콘테는 인테르 때와 유사한 전술 색깔도 보이면서 꽤 흥미로웠는데요. 팀에서 외면받던 윙크스, 알리, 은돈벨레를 중원에 배치하면서 공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리버풀의 핵심인 티아고, 파비뉴, 핸더슨이 나오지 못했지만 전술 구조상 리버풀의 핵심 중원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는 성공했던 경기였습니다. 콘테가 준비한 포메이션은 3-5-2였습니다. 선발 라인업에는 레길론 대신 세세뇽이 나오고 알리, 윙크스, 은돈벨레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왔습니다. 또 손흥민도 전형적인 윙어 자리에 위치하기보다는 이번엔 아예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케인과 투톱 형태로 빅 앤 스몰 조합이 맞춰졌습니다. 후방 빌드업 상황부터 보면 토트넘은 중원을 역삼각형 형태로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알리나 은돈벨레가 내려오면서 투볼란트를 형성해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에서 한쪽만 이선에 위치한 포지셔닝을 보이면 밀러와 케이타는 투볼란트를 같이 압박하는 움직임을 문제없이 가져갈 수 있지만 이선 미드필더가 위치한 지역은 모튼이 압박하기 위해 이동하기에는 리버풀은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리버풀은 4-3-3 포메이션으로 상대 후방 빌드업을 압박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콘테는 이 압박 형태를 한쪽으로 비대칭으로 만들면 상대 풀백이 전진해도 윙백을 견제할지 미드필더를 견제할지 1차원선을 가져가게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튼이 한쪽으로 몰면서 들어가고 풀백이 윙백을 견제할 수 있지만 수비수들이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케인과 손흥민을 견제해야 하는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모튼을 라인 앞에서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리버풀은 압박의 차선책을 잘 세워가며 한쪽으로 모는 압박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지만 리버풀이 전방에서 수적으로 열세 상황에 빠지면서 초반에는 중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 콘테가 3-4-3 포메이션을 나왔다면 리버풀이 압박 상황에서 수적으로 밀리지 않게 압박할 수 있었지만 콘테는 리버풀의 압박 구조를 고려해서 3-2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이후 중원에서도 업앤다운 패스 패턴으로 볼 이동이 후방, 측면, 수비 라인 앞으로 오게 되면 조타가 윙크스에게 압박하지만 리버풀이 토트넘 3-5-2에 대한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거의 윙크스가 평소보다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 앞선에서도 알리가 드리블 성공률이 높을 정도로 볼 운반이나 결정적인 패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면 외에도 리버풀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고 주로 걷어내면서 다시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과정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이때도 반대편으로 순간 전환이 되면 리버풀 풀백은 윙백을 견제할지 아니면 자기 옆으로 빠지는 케인이나 손흥민을 견제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4-3-3 수비 특징상 갑작스럽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측면을 완전히 도와주기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을 토트넘은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토트넘의 수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공격 상황도 어떻게 압박을 풀어낼지도 중요했지만 리버풀 특유의 2-3-5 공격 포메이션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도 분명 중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콘테는 수비 상황에서는 완전히 5-3-2 수비 형태를 보였는데요. 콘테 이전에 감독직을 수행했던 무리뉴, 누누는 강팀과 경기에서 수비 라인을 완전히 낮췄지만 콘테는 완전히 낮추기보다 3분의 2 지점까지의 라인을 설정한 채로 수비했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낮췄을 때 주로 아놀드는 안쪽으로 좁히고 좌측에 위치하는 미드필더도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하는데 이때 은돈벨레와 알리가 해당 측면에서 넓게 위치하는 선수를 견제하기 위해 넓게 이동하는 움직임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흥민과 케인은 주로 수비 라인에서 모튼에게 가는 패스 루트를 차단해주고 윙크스도 밀러나 안쪽으로 좁히는 조타의 시야를 경기장 전체가 아닌 반쪽으로만 시야를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압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윙크스의 수비 움직임이 가장 중요했고 핵심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또 수비수들도 1대1 압박 구도를 보이면서 최대한 뒤를 못 돌게 만들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밀러나 로버트스는 빌드업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내려가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주로 밀러는 티아고 알칸타라처럼 밑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성향의 선수는 아니지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와서 받아주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돈벨레가 측면으로 넓게 위치한 로버트슨보다 밀너를 견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로버트슨이 에메르송을 바깥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마네가 산체스와 속도로 승부를 보게끔 만드는 것이 리버풀의 해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네가 1대1 상황 속에서 이기든 지든 결국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흔들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었고, 유독 토트넘은 혼전 상황이나 이동하면서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워하기 때문에 혼란한 상황만 발생되어도 결정적인 장면들을 몇 차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클롭이 피르미노를 투입한 의도도 곰곰이 파악해보면 지쳐있는 알리와 은돈벨레가 수비 라인 앞을 지키고 윙백이 측면으로 움직일 때 앞쪽에서 4명의 선수가 기본적으로 포지셔닝을 잡고 로버트슨이 전진만 해줄 수 있다면 상대 윙백을 밖으로 끌어내고 윙백과 센터백 사이로 침투하거나 공간을 점유만 해도 센터백과 1대1 수비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산체스는 1대1 상황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우측면을 공략하면서 리버풀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